자, 우리 자연인, 그래서 지금부터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를 할 차례죠. 예, 권리의 주체입니다. 민법 제3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예,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법인에 관해서도 법인은 법률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은 뭐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자연인은 그냥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권리 능력을 갖는 자를 권리 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출제해야 될 건 2번입니다. 그거 간단한 건데 그 2번에 있는 내용과 저거 잘 틀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오직 인밖에 없고 권리의 주체로서 인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가로에 인 이외의 권리 주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 민법상 능력은 크게 이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이렇게 나눠져요. 자,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이라고 한다. 출제라고 안 그랬습니다. 예, 이걸 권리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양쪽 가로 2번에 민법상 능력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강행 규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민법상 능력은 권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책임 능력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 권리 능력, 행위 능력, 그 다음에 책임 능력에 관한 규정들은 다 강행 규정인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미성년자가 18세까지가 미성년자고 19세부터가 성년자인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제한 능력자예요. 근데 보면서 야, 너는 얼굴은 완전히 25인데 어째 나이가 17이냐? 그러면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그럼 너는 얼굴 보고 거래하자. 나하고 거래할 때는 넌 25살이야. 그랬더니 걔도 좋습니다. 저 어른 되는 거 좋아요. 라고 하면 걔가 이제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왜? 당사자 합의가 있었는데. 합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법상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강행 규정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 능력은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건 자기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 잘못된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인의 지능을 의사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상인의 지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판례도 인정하고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데 민법에는 의사 능력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인 법률 행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획일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리 능력 획일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요. 행위 능력도 획일적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능력도 획일적인 판단 기준은 없고 책임 능력은 의사 능력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에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하나의 법률 행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획일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거기 2번에 있는 양쪽 가로 2번에 있는 민법상 능력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권리 능력 없는 거기 2번 그건 줄천하셔야 됩니다. 강행 규정이다까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행위 능력도 나올 테고 책임 능력도 나올 텐데 그거 다 강행 규정이에요. 또 권리 능력 없는 자 명의의 법률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에 줄칠게 있습니다. 거기 2번, 3번 다 줄쳐 넣으셔야 됩니다. 의사 능력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의사 능력은 보통 사람이 가지는 정상인의 판단 능력을 얘기하고, 자, 동그라미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의사 능력에 관해서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의사 무능력자가 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획일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완전한 법률 행위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행위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 능력은요. 그 3번하고 4번 줄쳐 놓을 겁니다. 행위 능력자는 권리 능력자인 동시에 의사 능력자다. 그래. 행위 능력이라는 얘기는 혼자서 법률 행위, 혼자서 계약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법률 행위할 수 있는 거고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법률 행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사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자는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도 있는 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행위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행위 무능, 제한 능력자요, 참.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그 효과는 절대적이다. 자, 요건 이제 계속해서 배울 텐데, 자, 그러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존한 동안이라고 하는 건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가 생존 기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언제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태가 생기는 걸 어머니가 태를 갖게 됐다라고 해서 이걸 포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태에서 출생하기 전까지의 생명체를 뭐라고 불러요? 태아라고 부르죠. 그러면 태아가 언제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이냐? 어머니 몸에서 전부 노출됐을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진통이 시작이 되면 애가 출생을 시작하죠. 그럼 어머니 몸에서 일부 나왔을 때가 일부 노출설이고, 진통이 시작됐을 때가 진통설이고,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독립호흡설 이렇게 나눠져요. 독립호흡이라는 게 애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우는 걸 독립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민법은 전부 노출설이야. 어머니 몸에서 전부 이렇게 나와서 아직 태갈르기 전에 심장이 뛰고 있었으면 애는 출생한 겁니다. 그럼 무조건 그때부터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아시겠죠? 우리 형법에서는 진통설을 출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진통설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애기 엄마가 산모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 진통이 시작이 되는데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다 교통사고로 그 산모도 죽고 애기도 태아도 죽었다. 예를 드는 거야. 그럼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태아하고 산모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돼요. 진통이 시작이 됐으니까 얘는 이미 출생한 거죠. 진통설이라고 형법은. 그러니까 출생한 걸로 봐요. 근데 민법은 애가 전부 노출됐어야 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법상 처벌은 2명의 생명 침해에 대한 과실 책임을 져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돼요. 하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산모 생명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애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 민법상 아직 출생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부 노출이 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망은 언제 사망한 걸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심박종지설, 그 다음에 뭐 뇌사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심장 박동이 영원히 끝나는 걸 뭐라 그러죠? 종지한다. 정지가 아니라 종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끝났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뇌는 사망했어도 산소호흡기 등을 통해서 심장이 계속해서 박동하고 있으면 이분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럼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시점은 뇌사했을 때 상속받는 거야? 심박이 정지돼야 상속받는 거야? 심박이 정지돼야 상속받는 거야. 그런데 의사들이 이거 산소호흡기 뗍니까? 안 뗍니까? 안 떼는 거죠. 뭐 어떤 병원에 어떤 할머니가 4년 동안이나 산소호흡기 되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산소호흡기 빼라. 그랬더니 병원에서 의사는 절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분쟁이 생겨서 소송이 한번 됐다가 떼라고 아마 판결이 났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뗐는데도 그 할머니 독립해서 뭐 몇 달간이나 호흡하다가 돌아가셨대죠. 그럼 그동안 이거 왜 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과잉진료냐 아니냐 이런 소송이 별도로 됐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떠들기가 좀 힘든 얘기죠. 네. 그럼 3년 동안 이거 그죠? 너무 돈 가지고 생각하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심박이 종지돼야만 뇌사 상태였었어요. 뇌사 상태. 근데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그때 사회적으로 비난, 두 갈래는 안 와서 그때도 비난 많이 했어요. 자식들이 말이야 상속 때문에 그 할머니 재산도 몇백억이 된다 그랬죠. 네, 이렇게 자식들이 그 상속 때문에 만약 그랬다. 그때 자식들이 막 고소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 얘기 떠드는 사람들. 네, 고소하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겠지만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심박이 멈춰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연령이 되면 말이죠.
그 연령은 보통 이제 12세에서 14세라고 하지만 이것도 확정적인 건 아닌 거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사망할 때까지 뭐가 있대요? 의사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기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 잘못된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인의 지능 정도를 의사 능력. 이 의사 능력이 있으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책임 능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형법에서는 12세에서 14세 정도면 책임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민법은 안 그래요. 민법은 6살짜리도 의사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50살짜리도 만취 상태면 의사 무능력자로 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법률행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지 획일적인 기준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능력 가지고 뭔가 법률 관계를 해결하기는 참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행위 능력 제도를 두고 있는데 19세를 중심으로 해서 19세 이상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년자. 그럼 이 19세 미만자를 뭐라고 하죠? 그렇지, 성년이 되지 아니한 자다라고 해서 미성년자인 거야. 미성년자. 그렇죠. 성년자는 뭐가 있대요? 행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행위 능력자다. 그러면 성년자 행위 능력자죠. 그딴 얘기는 모두 있는 거죠. 의사 능력, 책임 능력도 있고 권리 능력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로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는 건 미성년자 가지고 물어봐요. 그럼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자입니까? 아닙니까?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의사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럼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책임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책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자입니까? 아닙니까? 그치, 무조건 권리 능력은 다 있는 거죠. 이쪽 가지고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이걸 제가 어떻게 암기시킬 방법이 없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출생하기 전 요 생명체 있죠? 이걸 태아라고 합니다. 태아. 아시죠? 태아는 생명체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체죠. 하지만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 생존 기간을 출생에서 사망이라고 정해놨으니까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아직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태아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태아도. 왜 태아를 보호해야 되냐면, 자, 태아에게 형하고 누나가 있는데 태아는 뱃속에 있었다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럼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존하고 있는 형하고 누나는 상속을 받는데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상속을 못 받는다. 그럼 태아는 아버지 얼굴 못 본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형들만 상속받고 누나만 상속받고 애는 하나도 상속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에게도 일부 권리 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 태아 보호와 관련돼서는 일반적 보호주의가 있고, 이 일반적 보호주의는요, 전 세계 나라 중에서 한 20개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카톨릭을 국교로 하고 절대적으로 카톨릭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들이죠. 카톨릭 쪽에서는 태아도 무조건 자연인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낙태는 무조건 살인이에요. 이렇게 취급하는 나라가 있어요. 몇 개 아주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보호주의는요, 태아를 보호하겠다는 개별 법조항이 있을 때만 태아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도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민법에 태아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뭐뭐 행위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뭘로 본다?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법조문도 좀 애매하게 만들었었어요. 뭐뭐에 있어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아무 분쟁이 안 생길 텐데, 권리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일단은 어떤 법조문이 있느냐? 5개가 있습니다. 5개 법조문이.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 상속이에요. 그 다음에 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증. 그 다음에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류분. 그 다음에 대습 상속이다. 근데 여기는 다 뭐하고 관련된 거죠? 재산 승계하고 관련된 거죠? 이건 다 재산 승계하고 관련된 거예요. 요거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뭐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뭐라고?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때문에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분쟁이 또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법조문에 뭐뭐에 있어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다.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태아에게 무조건 권리 능력이 여기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럼 태아가 불법 행위를 당해서 사산했다는 거예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에 대한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해서 태아가 사산이 됐다는 거죠. 그럼 출생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법조문이, 예를 들어서요, 법조문이 뭐뭐에 있어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다 라고 해놨으면 태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 충격으로 태아가 사산이 돼도 태아에게는 권리 능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거야.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출생하지 않고 사산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암기해야 되는 건데, 암기는 앞에다가 손, 상, 유, 유, 대 크게 해보세요. 뭐라고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예, 그래요. 손상, 유, 유, 대. 요거는 태아의 권리 능력으로 인정하고, 이거 심심치 않게 한 번씩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요거하고 이제 유증과 관련돼서 항상 비교해야 될 게 사인증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증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 그러면 사인증여에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학자들은 아니,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지, 사인증여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없죠. 이걸 뭐라 그래? 준용 규정밖에 없는 거지,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런 거야. 3단 논법에 의하면 A는 B고 B는 C다. 그러면 고로 A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C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증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사인증에 있어서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니까 3단 논법에 의하면 그러면 사인증에도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학설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증여는, 우리 판례는 태아의 권리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설의 학자들은 태아의 권리 능력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여 있잖아요. 이 증여. 증여는 뭐예요? 계약인 거야, 계약. 가질래? 좋아요. 그래야 증여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저 사인 증여는 뭐냐면, 가질래? 나 죽으면. 그때 좋아요 라고 했다는 거야. 어쨌든 계약은 해야 되죠. 하지만 일반적인 증여는 가질래?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소유권 넘겨주면 되는 건데, 사인 증여는 가질래? 나 죽으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 넘어가는 거 아니죠. 언제 소유권 넘어가는 거예요? 죽으면이지. 죽어야지. 사망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뭘로? 커뮤니케이션으로, 계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뱃속에 있는 태아가 말합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가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엄마들은 자주 듣잖아. 애가 뭐 먹고 싶대 그러지 않아? 아니, 나는 들리는지 궁금했어요.
애하고 대화가 돼? 그렇죠. 엄마는 다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아, 다 듣는다니까. 거기서 또 말 더 붙이면 또 얻어맞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지. 하여튼 사기일 가능성이 조금 있긴 있죠.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태아는 말을 못해요. 태아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사인 증여가 됐든 어떤 형태의 증여가 됐든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같은 취지에서 태아가 아버지한테 부양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아에게 부양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도 받을 권리 없고 또 부양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는 거야. 인지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태아가 인지 청구권 행사할 수. 지금 태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 입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거 손상유유대라고 해서 이거 해석이 조금 복잡한 게 있어요. 몸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권리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권리 능력이 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는 정지 조건서라고 해제 조건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오히려 쉬워요. 신의 성질의 원칙이 더 어려워요. 정지 조건설이든 해제 조건설이든 이미 태아가 포태가 됐다는 겁니다. 태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지 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상태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을 했다. 그래도 정지 조건설에 의하면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소급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정지 조건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고 발생했어요. 사고 발생했어도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고 발생 시를 소급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정지 조건설이고, 해제 조건설은요, 애가 이미 어떻게 불법 행위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태아인 상태에서 일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청구했다가 애가 어떻게 되면은 사산하게 되면 태아인 상태에서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하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사산이 됐다. 사산이 됐으면 소급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어떻게 하자? 소멸시키자. 그런 겁니다. 정지 조건서는 조건 성취를 출생으로 받고 해제 조건서는 조건 성취를 사산으로 받죠. 그러니까 여기도 출생으로 한번 맞춰보자고. 출생으로. 그러면 태아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했죠. 청구해서 쭉 가다가 출생을 했잖아. 그럼 그냥 꾸준히 나가면 되죠. 여기도 보세요. 출생하게 되면 처음부터 있었던 게 되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자, 사산의 경우는 어때요? 여기도 사산 맞춰보자고.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있다가 사산했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못하는 거죠. 사산. 이것도 결국은 뭐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지 조건설이냐 해제 조건설이냐라고 하는 게 태아가 출생해야만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고 사산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행사 시점이 정지 조건설은 나중에 청구권을 행사하자는 얘기고, 여기는 미리 행사했다가 어떻게 사산의 경우에는 돌려주고 그냥 출생하게 되면 계속 갖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사 시점만 차이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정지 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 출생하고 나야 뭘 하는 거죠. 해제 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상태에서 이미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제 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에게 법정 대리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고 발생 시에 일단 손해배상 먼저 청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고, 해제 조건설에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거야. 정지 조건설에는 법정 대리인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태아에게는 필요가 없지. 출생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생기는 거지만 태아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여기는 공통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 책에서 줄쳐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임 능력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연인, 그래서 자연인에 관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몇 페이지죠? 74페이지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능력에 관한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 건 보이시죠? 강행 규정.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의 시기는 출생입니다. 생존기간 중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뒷부분에 모든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 능력을 취득을 하고, 출생이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 2번에 전부 노출될 때를 출생 시기로 본다. 그래서 전부 노출소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출생의 증명은 출생신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애가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출생신고는 출생에 관한 추정적 효력만 있는 거예요. 출생신고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애가 실제 태어나야 권리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출생신고 안 됐다가 나중에 출생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 초등학교 동기 하나도 중학교 갈 때 보니까 호적이 안 돼 있어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가 나하고 12살 차이 나더라고. 친구인데 12살 차이.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너 지금 호적이 안 돼 있어. 주민등록 안 돼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출생신고 해가지고 와라. 그래야 중학교 간다. 원서 써주시면서 그랬어요. 제가 6학년 때 반장이었거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해드리면서 들어봤어. 그랬더니 출생신고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걔 원래 이름은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김동현이야. 근데 동력동자에 검을 현자로 써갖고 와서 동쪽이 검은 놈이요. 이름이 걔 그 호적상 이름이 원래 우리 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이름은 그게 아닌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 출생신고 해갖고 오라니까 엊그저께 태어난 걸로 출생신고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네 나하고 12살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린 놈이 가끔가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어린 녀석이 이게 친구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때 우리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러면 중학교 못 보내니까 원래 태어난 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럼 과태료 많이 내야 된다고. 걔 아버지가 벌금 많이 내래요.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죠.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가 내드릴게 제대로 해갖고 오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 그러면 걔는 출생신고 할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또 감동에 치우쳐가지고 또 감정에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죠? 출생신고가 됐든 안 됐든 무조건 어머니 몸에서 전부 노출됐을 때 심장이 뛰고 있으면 권리 능력이 있다니까. 그럼 그동안 지금 걔는 없는 애였어요? 아시겠죠? 권리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출생신고는 출생에 관한 추정적 효력만 있는 것이지 출생신고해야 권리 능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몇 년 전에 안산에 있는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2명이나 했잖아요. 근데 2명이 출생한 거야, 안 한 거야? 나중에 잡히고 보니까 애가 학교 가야 되는데, 둘째 애가 학교 가야 되는데 취약통지서가 나왔는데도 학교를 안 보내니까 슬그머니 조사해 본 거야. 그래서 애를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몰래 갖다 묻었는지 조사해 보니까 출생신고는 했는데 실제 출생하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애가 셋이면 보조금 많이 나오잖아.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2를 더 했다는 거예요. 애는 안 낳는데. 그럼 그 2애는 권리 능력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출생신고 돼서 호적이 살아있어요. 없습니다. 출생신고에서 2명은 출생은 하지 않았는데 출생신고에 의해서 호적은 살아있다고. 그럼 걔는 권리 능력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그래, 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출생신고는 출생에 관한 추정적 효력만 있는 것이지 출생신고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권리 능력은 뭐에 의해서? 출생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애가 막 태어난 거야. 이 권리 능력이 뭐냐면 막 태어났다고. 애가 태어나니까 할아버지가 바깥에서 듣다가 아우 저 녀석 울음소리가 나 어릴 때 울음소리하고 똑같아. 근데 자기 어릴 때 울음소리 자기 기억해요? 그래도 그냥 기쁜 마음에 어떡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땅 10분의 1 제줘 그랬다고. 그 땅 10분의 1이 30만 평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 토지 30만 평 가질 수 있어요? 그게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등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법무사 시키면 돼. 나중에.
그럼 다 등기돼요. 출생신고하고 하면. 세금은요, 애비가 내주면 돼요. 그죠?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출생의 증명과 관련된 출생신고는 출생에 관한 추정적 효력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태아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태아의 권리 능력 보이시죠? 자, 그래서 태아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는 일반적 보호주의도 있고 개별적 보호주의도 있는데 우리 민법의 태도 한번 볼게요. 양쪽 가로 3번에 우리 민법의 태도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뭐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요. 이렇게 태아 보호를 위한 개별적 규정은 몇 개가 있다 그랬죠? 5개. 앞글자 가지고 고개 들지 말고 뭐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건 제목만 줄치세요. 굵은 글씨 동그라미 1번에 2번 상속, 대습, 상속, 유류분. 가끔가다 유류분이 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분이 사망하시면서 자신의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상속권이 없는 제3자에게 재산을 모두 다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를 유증이라고 하거든요. 유언에 의한 증여, 유증. 이거는 증여가 아닌 거야. 그냥 나 일방적으로 유증해버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거절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유증은. 그래서 유증을 했다. 그럼 이분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이 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넘어가죠. 그럼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로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유류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류분권. 태아도 유류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돼서요. 그 다음에 유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인증여가 나오죠. 사인증여. 예. 사인증여다라고 하는 건 증여야. 증여. 계약입니다. 계약. 아시겠죠? 예, 계약이야.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판례는 유증 능력에 관한 규정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계약인 사인증여는 준용되지 않으며 또한 유증에 의해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권리 능력을 부정한다. 태아의 권리 능력으로 사인증여 인정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인증여가 됐든 일반적인 증여, 조건부 증여가 됐든 어떤 형태의 증여든 태아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증여를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증여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계약이면 2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태아는 어떤 형태의 증여든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인지청구권도 태아 입으로 해야 되는 거고 부양청구권도 태아 입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5번에 뭐뭐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관해서 권리능력 행사 시점에 관해서 정지조건설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정지조건설 거기 동그라미 니은에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제조건설이 다수설인데 니은으로 가면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양설의 공통점이라고 해서 3번에 있는 내용은 다 줄치셔야 됩니다. 3번에 있는 내용은 다 줄치십니다. 자, 밑에 있는 판례도 거기 버릴 판례 하나도 없습니다. 자, 판례 태아의 권리 능력을 한번 따져보는데 1번 판례 태아가 하고 줄칩니다. 태아가 세 번째 줄 맨 앞에 가면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상 배상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학설에 의하든 사산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기준이 뭐야? 출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판례는 교통사고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그 조산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 줄쳐요. 줄치면서 교통사고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까지 줄칩니다. 그럼 얘는 권리 능력을 취득했었던 겁니까? 하지 못했던 겁니까? 조산됐으니까 출생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걔가 행사해야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누가? 부모가 대신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줄로 가면 죽은 아이 생명 침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야. 그럼 누가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주면 되는 거죠. 부모가. 그 다음에 3번에
첫 번째 줄 뒷부분으로 갈게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산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 뒤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거 갖고 몇 년 전에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태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 충격이 생겼는데 태아가 나중에 출생하고 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왜 그렇죠?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정상인인 경우에 애가 이익이 더 많이 생겨요? 아니면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장애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익이 더 많이 생겨요? 정상인인 경우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뭘 한다고 애 키우는데. 애비도 하는 거 많습니다. 그죠? 대답들이 별로 시원찮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증여에 관해서는 태아의 수중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증여는 어떤 형태의 증여든지 태아의 권리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아인 동안에 법정 대리인도 있을 수가 없고 법정 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 수증은 뭐야? 증여받는 거 얘기하는 거야. 수증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아도 생명보험이 뭐야? 일종의 손해보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생명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 생명보험이 상해보험이 이게 손해배상보험이죠. 상해보험은 유효고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에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태아에 있으면서 상해를 입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그럼 얘는 상해보험계약을 태아에게 들어놨으니까 그러면 태아인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보험금 청구는 언제 하는 거야? 출생하고 난 다음에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조문을 바꾸면 가장 좋은 건 언제죠?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다 이러면 가장 좋겠는데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출생한 것으로 본다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이론이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2회에 나왔던 기출문제 잠깐 볼까요? 22회에 나왔던 거. 항상 이거 할 때 습관적으로 답 먼저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걸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죠? 부정행위 하면은 5년간 시험 못 보는 거 아시죠? 자,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 유류분에 관해 있어서 출생한 걸로 봅니까? 네, 그 다음에 태아인 동안에 뭐가 법정 대리인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그러니까 정지조건설에 의하는 겁니다. 태아가 타인의 불법 행위로 사산된 경우에 뭐라 그래? 사산. 그러면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정 대리인에게 상속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태아를 피보험자라는 상해보험계약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태아에 대한 유증이 방식을 갖지 못했다. 그럼 무효가 되면 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됩니까? 태아에게는 증여의 효력이 증여를 받을 수 없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옳은 것은 그랬을 때 1번에 확실하게 답이 나와 있죠. 그러면 2, 3, 4, 5번 읽어요? 안 읽어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그러니까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손상, 요요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험처럼 다음 중 태아의 권리 능력이 아닌 것은 그래서 손상 유의대 중에 하나 빼고 딱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지문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런 건 단순한 암기 문제란 말이야. 이게 우리 민법상 암기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의 권리 능력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외국인도 자연히 우리 내국인과 똑같이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똑같이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데 이건 나라마다 외국인의 권리 능력을 조금 제한하기는 합니다. 한국도 우리 한국은 북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 안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의 권리 능력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권리 능력은 평등하게 인정을 한다.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게 몇 개 있긴 있어요. 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인정받는 권리 능력은 그 나라 국민이 한국에 와도 권리 능력을 인정받기도 하죠. 이 상호주의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특수성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예, 요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의 종기는 조금 아까 뭐라 그래서 사망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페이지는 78페이지입니다. 권리 능력의 종기는 언제죠?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자연인은 사망만이 유일한 권리 능력의 소멸사유다. 그거 줄쳐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자연인은 사망만이 유일한 권리 능력의 소멸사유다. 그렇죠? 유일합니다. 유일. 자, 그 다음에 학설입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통솔의 입장은 호흡과 맥박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망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 이걸 심박종지설, 심장사설, 맥박종지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망신고는 뭐냐? 사망신고는 사망에 관한 추정적 효력만 있는 거죠. 사망신고하게 되면 그분의 권리 능력이 소멸합니까? 사망신고는 사망에 관한 추정적 효력이 있어. 사망신고 됐는데 애 살아서 나타났대요. 야야야야 빨리 관 속으로 들어가 그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얘는 권리 능력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사망신고가 됐어도요. 자, 근데 사람이 사망한 것 같긴 한데 진짜 사망했는지 증거는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망 입증이 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사망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상속과 관련돼서 또는 잔존 배우자 재혼과 관련돼서 언제 사망했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사망은 한 것 같은데 언제 사망했는지 이거 따지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이 사망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에는 동시 사망의 추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사망 제도가 있어요. 인정사망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종선고 제도가 있습니다. 실종선고 제도. 그래서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 제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동시사망의 추정이라는 얘기는 두 사람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두 사람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는 지금 시신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시신이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죽었는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상속권자와 피상속권자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피상속인이 먼저 죽었으면 상속인이 상속권 가지고 죽은 거고 상속인이 먼저 죽었으면 상속권 없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의 순위를 정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때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동시 사망자 사이에는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살아있어야 상속권이 있는 것이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안 살아있으면 상속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사망했으면 피상속인 사망했을 때 상속인 살아있었던 거야, 안 살아있었던 거야? 자, 아니 이게 고민할 것도 아니야. 동시에 사망했으면 피상속인 사망했을 때 상속인 살아있었다고 안 살아있었다고? 왜? 동시에 죽었다며. 뭘 그걸 가지고 이러고 따져요. 동시에 사망했으면 한 사람 죽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살아있었다고 안 살아있었다고? 안 살아있었으니까 상속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예. 피상속인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살아있어야 상속권이 생긴다고. 근데 동시에 사망했으면 안 살아있었으니까 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사망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난을 당한 자가 있는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난을 당했어요. 그 위난을 당한 자가 있는데 시신은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사망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예요. 그때는 인정사망제도에 의해서 그 사고를 조사한 조사기관이 당사자의 읍면동에다 통지를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해 주는 제도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거죠. 실종선고제도는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난을 당한 것이 확실한 자가 있어요. 근데 얘도 시신은 없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일정한 청구권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실종한 것으로 판결을 때려줍니다. 실종 선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땐 사망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인데, 여기도 시신은 없어, 둘 다. 근데 얘네 둘은 사망에 관한 추정적 효력이 있고요. 요거는 사망에 대해서 간주의 효력이 있다. 이 추정적 효력이라고 하는 건 반대 증거가 제시가 되면 그냥 바로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A로 추정한다. 근데 반대 증거가 제시가 되면 바로 그냥 추정적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망으로 간주되는 이 간주는 반대 증거가 제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의한 취소가 있기 전에는 계속해서 효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시신이 없는 거야. 얘는 시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추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증이 제시가 되면 동시사망의 추정도 깨지는 거고 인정사망도 그냥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실종선고는요, 실종선고 받은 자가 나중에 살아서 돌아오죠. 돌아와도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망으로 간주해 줍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걸어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종선고의 효력 범위를 조금 축소하는 제도가 있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사망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라고 해서, 동시사망은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디귿으로 가면 디귿의 추정의 효과, 동시사망자 사이에는 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습상속은 인정한다. 실종선고는 거기 리을도 있네. 리을. 동시사망의 추정은 법적 성질은 동시사망자 사이에 상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상 추정에 불과하고 사망한 사실에 대한 추정은 아니다. 자, 그 말이 무슨 소리예요? 사망한 사실을 추정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사망한 사실을 추측해서 정해준다가 추정인데, 시신이 있는데 사망한 사실을 추정할 필요는 없죠. 근데 얘네들이 죽은 건 확실한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모르니까 법률상 그냥 동시에 죽은 걸로 하자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했다 안 했다는 이미 입증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상 추정에 불과하지 사실에 대한 추정은 아니다. 그다음에 실종선고보다는 인정사망. 그래서 인정사망도 다음 페이지 보면 니은에 사망에 대한 강한 추정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정도고요. 시험에 나오면 제일 먼저 사례 문제로 이건 나올 거예요. 사례 문제로 나오면 시험 지문에 시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고, 시신이 없다 그럼 거의 이쪽인 거야. 왜냐하면 실종선고는 별도 파트에서 나오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우리 부재와 실종이라고 해서 실종선고제도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그쪽에 떼서 주로 나와요. 그럼 시험에 나오면 동시사망 추정 아니면 인정사망 제도인 거죠. 인정사망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해 주는 제도로서 사망에 관한 무슨 효력이 있다? 추정적 효력이 있다. 이것밖에 답 나올 게 없어요. 동시사망자 사이에는 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동시사망자는 뭐가 있어요? 시신이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 사실에 대한 추정을 할 필요는 없죠. 동시에 죽었는지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모르니까 동시에 죽은 것으로 법률상 인정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상속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있는 판례 보면 일본에 있는 판례만 보세요. 동시사망 추정 제도의 취지나 대습상속 제도의 취지상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대습상속은 동시사망자 사이에는 상속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있다는 거죠, 뱃속에. 아니면 또 출생한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재산을 아버지는 상속 못하지만 손주가 한 대 걸러서 받는 걸 뭐라 그래요? 대습상속이다. 참 이상하죠. 그 애비가 상속권이 없는데도 대습상속, 손주는 상속권이 있다. 이걸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능력제도가 나오죠.
행위 능력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